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일 갑자기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미얀마에서의 아웅산 수치 여사의 구금 사태를 놓고서 좀 갑자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림으로써 지금 왜 아웅산 수치 여사의 구금이 발생을 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로 2월 1일부 아침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입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관련된 NLD는 지금 아웅산 수치가 속해 있는 미얀마의 여당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라고 불리는 정당인데요. 그 NLD 인사들과 함께 구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군부에 의해서 구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러한 그 아웅산 수치 여사의 구금 사태가 오늘 발생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웅산 수치의 NLD는요, 5년 만에 바로 작년 2020년 11월 8일 날 총선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5년도의 총선에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그야말로 미얀마의 정치에서 거의 50년 만에 정권 교체라고 하는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러한 큰 성과를 이루었죠. 그래서 2015년도에 미얀마는 상하 양원을 가지고 있는 연방제 국가거든요. 상하 양원 인원의 390석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정권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미얀마의 50여 년 동안을 미얀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견고한 군부 세력의 그 압도적인 배경을 오히려 무너뜨린 정말 엄청난 승리였죠. 자,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아웅산 수치 여사는 국가 고문직을 맡으면서요. 다음에 물론 대통령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고문직은 이제 외교부 장관과 함께 거의 미얀마의 최고위직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자리였죠. 이렇게 5년을 지냈고요. 이 5년이 지나고서 5년 만에 시행을 하는 총선이 다시 한번 바로 작년 11월 8일 날 치러졌는데요. 그 선거에서도 결과적으로는 NLD가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체 상하 양원 의석이요. 476석인데 그중에 선출직으로 뽑는 게 476석이고요. 그중에 상원에서는 161석, 하원에서는 315석을 획득하면서 거의 395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하 양원의 과반수 단독으로다가 이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322석 이상을 얻으면 되는데요. 395석을 획득하면서 다시 한번 압도적으로 오히려 2015년보다 더 많은 연방 상하 양원의 의석을 획득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5년 만에 미얀마의 그 아웅산 수치 여사의 파워를 다시 한번 증명을 했고요. 이것이 미얀마가 진행되어 온 그동안의 일종의 좀 공전적인 군부와의 공전적인 민주화인데 이것이 이제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으키게 됐었는데 그리고 바로 오늘이 2월 1일 오늘이 미얀마의 이 상하 양원이 새로운 상하 양원이 개회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군부는 이 선거에서 작년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와 NLD가 엄청나게 많은 소위 부정선거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혐의 하에 아웅산과 NLD 인사들을 구금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들어온 뉴스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미얀마의 헌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미얀마의 헌법은 2008년도에 군부가 당시에 정권을 갖고 있었던 군부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헌법이었는데요. 그 헌법을 보게 되면은요, 헌법의 내용 중에 4분의 1, 연방 상하 양원의 4분의 1, 즉 25%는 군부가 자동으로 의석을 할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의 총선에서는 군부 의석 4분의 1을 빼놓고 나머지 4분의 3을 놓고 선거를 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군부가 지지하는 또 정당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USDP라고 해서 통합단결발전당이라고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이 정당들이 이제 좀 더 역할을 해주게 되면은 아웅산 수치의 NLD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미얀마 군부의 꼼수적인 전략이 4분의 1 의석을 당연직으로 군부가 차지하고 나머지 4분의 3 의석을 민간 정당끼리 경쟁을 했을 적에 NLD의 그러한 승리를 낙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헌법 조항이었는데 이것이 보기 좋게 2015년 선거와 또 작년 2020년 선거에서 NLD와 아웅산수치의 압도적인 승리로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 5년, 그 다음에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서도 아웅산수치와 미묘한 일종의 불안정한 동거정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군부를 보게 되면은 이런 아웅산수치한테 몰리게 되는 어떤 민심의 흐름, 이것이 굉장히 불안하게 다가왔겠죠. 결국에는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걸면서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쿠데타 아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근데 여기서 쿠데타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미얀마 헌법을 보게 되면은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없이요. 언제든지 군부는 헌법에 의해서도 정권을 다시 이양받을 수 있는 그러한 헌법 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국가안보평의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약자로는 NDSC로 쓰이는데요. 국방안보평의회에는 11명의 그 인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물론 대통령도 포함이 되지만은 대부분이 여기는 군부 인사들이 이것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장관이라든지 국방장관이라든지 당연히 이제 미얀마 총사령관도 여기에 들어가죠. 국방안보평의회가요. 이건 헌법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게 되면은 군 총사령관이 그 시간부로 권력을 이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2008년도 헌법에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걸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웅산수치의 NLD 당이 선거 부정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걸고서 이것을 국가 비상사태 선포의 명분으로 내건다면은 이것은 쿠데타가 아니고요. 헌법에 의한 소위 군 총사령관으로의 자연스러운 권력 이양이라고 아마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미얀마 군부는 향후에 쿠데타가 아니고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군이 권력을 이양받았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군 총사령관은 2011년도서부터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 아웅 훌라잉 사령관이 미얀마의 총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민 아웅 훌라잉이 미얀마의 정권을 권력을 이양받는 형태로서 아마 이 구금 사태가 계속된다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권력을 이양받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웅산 수치는 그야말로 미얀마 민주화의 하나의 완벽한 상징이죠. 국제사회로부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미얀마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서 상도 받았고요. 노벨 평화상도 물론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이 NLD와 아웅산수치가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군부와 비록 불안정한 미얀마의 헌법 형태지만은 저희 군부와 불안정한 상태에서지만 서로 손을 잡는 그러한 일종의 동거정부 형태의 그런 공존 상태가 지난 5년간 계속돼 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웅산 수치가 겪었던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은 굉장히 많은데요. 아웅산 수치가 국제사회로부터도 비난을 혼자서 그야말로 다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얀마의 서쪽 끝에 방글라데시와 연결되어 있는 그 주 이름이 바로 역하잉주인데요. 현지어로 분명히 이건 역하잉입니다. 라카잉이라고 많이 언론들이 얘기하는데 이건 보면 역하잉주고요. 역하잉주에 로힝자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이것을 로힝야로 발음을 하는데 로힝야는 틀렸고요. YA로 쓰기는 합니다만은 현지 발음은 Y 발음이 J 발음이 나거든요. 정확한 발음은 로힝자족입니다. 이 로힝자족에 대한 문제, 이게 2017년부터 이 문제가 크게 터졌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로힝자족이 저희 불교도들이 다수인 버마족을 향해서 버마족이 살고 있는 마을을 습격하거나 또 그 마을에 약탈을 하거나 이 상황이 발생을 한 걸 명분으로 내걸고 미얀마 군부가 로힝자족에 대한 대규모 학살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종의 만행이죠.
이거를 저질렀고요. 이게 국제사회로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게 됐고 이들은 거대한 소위 난민으로 화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로힝자족들이 이때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서 지금 방글라데시 쪽으로 난민 상태로 흘러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종족적으로 무슬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미얀마 불교도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종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맡고 있었던 아웅산 수치가 결국 2019년도에 이 로힝자족 문제가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까지 상정이 됐고요. 여기에 아웅산 수치가 이 재판소에 참석을 해서 미얀마 정부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 군부가 벌이고 있었던 로힝자족에 대한 학살 사건과 난민화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그 책임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적에 상당히 미얀마 군부의 편을 드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즉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로서 내놓는 가장 핫 이슈에 대해서 평화의 상징이자 인권의 상징으로 봤었던 아웅산 수치마저 로힝자족 문제를 미얀마 군부 편을 드는 그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굉장히 실망을 했죠. 결국 이것은 아웅산 수치의 국제적인 위상이라고 그럴까 그동안에 쌓아왔었던 많은 어떤 아웅산 수치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쪽으로다가 국제사회는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얀마 군부로서 보게 되면 자기네가 벌인 일이지만 아웅산 수치가 갖는 일종의 정통성, 리더십 이것을 한 방에 또 약화시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는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것은 아웅산 수치에 대한 국제적인 이미지도 하락을 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엮이고 섞이면서 2020년 작년 11월 8일에 있었던 총선거를 해서 비록 아웅산 수치와 NLD가 결과적으로는 압승한 거로 나오지만 어떻게든지 이 사태에 선거 부정이라고 하는 혐의를 걸면서 미얀마의 상황을 완전히 이제는 다시 군부 쪽으로 끌어들이는 군부 쪽이 유리하게끔 해석을 하고 소위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하면서 아웅산 수치의 권력을 그러니까 제어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지난 5년간 이러한 미얀마의 상황이 여러모로 어렵지만 아웅산 수치가 이것을 잘 해소를 해 나가면서 미얀마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민주화 쪽으로 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좀 불안하면서도 바래왔거든요. 근데 결국 바로 오늘 아침에 아웅산 수치의 이 불안했던 전국 상황이 결국 구금 사태로 구금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 상황이라든지 또는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이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미얀마에서 발생을 한 아웅산 수치 여사의 구금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